재활치료에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그런 치료법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만성기에 접어들면 그 시기라는 게 이제 만성기가 언제부터냐에 대해서는 조금 뭐 여러 가지 뭐 주장이 있긴 한데, 뭐 통상적으로 보통 보면 한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만성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유직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합병증이 잘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합병증이라는 게 우리가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환자들이 그렇게 호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는 방법. 그 합병증이라는 게 이제 만성기, 물론 급성기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리고 뇌졸중 관련된 여러 합병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아마 첫 시간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뇌졸중이 생기면 제일 이제 불편한 게 이제 근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제 반수마비가 오잖아요. 그죠? 한쪽이 막히면 반수마비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심하시면 이제 사지마비가 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기능적으로 봤을 때 재활이라는 게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지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게 잘 안 되죠? 못 걷잖아요. 그죠? 걷는 게 안 되잖아요. 걷는 게 안 되고, 그리고 상지는 어떻습니까? 상지. 우리가 상지로, 손으로 하는 게, 상지로 뭘 하죠? 그렇죠. 밥 먹고, 그죠? 우리 뭐, 씻고, 자기를 돌보는 걸 하잖아요. 뭐 아니면 뭐 용변 보고 용변 한다든가, 옷을 입는다든가, 그죠? 그런 것도 하고, 이제 물론 보행이 돼야 되겠지만, 밖에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뭐 물론 인지기능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 그런 일상생활 동작들을 하는데 팔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두 가지가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그 부수적으로 또 발생할 수 있지만, 뭐 말을 잘 못하는 실어증이라든가 잘 못 보는 거, 보이지 않는 것, 반맹증. 우리가 보이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걷는 것, 우리가 걷고 걷는 데 있어가지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힘도 중요하지만 시력도 중요하고, 안 보이는데 잘 못 걷잖아요. 누구 도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혼자서 못 걷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보면 평형 감각도 중요하죠. 평형. 균형을 못 잡으면 못 걷잖아요. 그죠? 힘은 좋은데 또 그러신 분도 있거든요. 손해 쪽에 병변이 있으면 이제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운동 실조증이라 그러죠. 그런 분들이 이제 잘 못 걸을 수 있고, 그리고 뭐 감각도 사실 감각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호소하신 분들이 재활 치료가 사실 뭐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합병증으로 통증이 잘 생깁니다.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뒤에 나오겠지만 우울증 이게 있고, 연하곤란, 이것도 뭐 식사를 잘 못하는 경우인데, 식사 못하는 경우는 뇌경색 환자들이 인지만 괜찮으시면요 대부분 다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게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게 모든 환자한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환자마다 개별적인 어떤 병변의 위치라든가 어떤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전제하에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렇게 얼마 만에 회복한다, 이런 게 사실은 모든 환자가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한 거 좀 일반적인 어떤 얘기를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뇌졸중 회복은 우리가 뇌졸중 걸리고 나서 보면 우리가 재활도 안 하더라도 보면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뭐 3개월 이내에 잘 일어난다도 있고, 운동이, 그리고 이제 3 내지 6개월은 이제 조금씩 일어나면서, 근데 언어하고 인지는 뭐 뒤에도 약간 나오겠지만 한 1년 이후까지 계속 회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물론 뭐 아까 신경과 교수님께서 강의를 잘 하셨지만, 우리 급성기 치료를 아주 제 시간대에 방문하고 잘 하면 완전히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낫는 경우도. 요즘 급성기 치료가 굉장히 발전됐기 때문에요. 그 재활을 받는 그런 포션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뭐 뇌졸중이라는 게 뇌경색만 있는 게 아니라 뇌출혈도 있고 터지는 경우도 있고 뭐 막히는 경우도 있고 터지는 경우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재활 치료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불완전한 회복, 이제 장애가 남는 거죠. 결국은. 근데 이제 재활 치료를 하게 되면 재활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보다는 회복이 잘 된다는 거죠. 이제 신체 기능 수준을 이제 100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잘 살다가 뇌경색 때문에 떨어졌는데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도 이렇게 회복하지만 재활 치료하면 조금 더 회복한다. 그죠? 근데 특히 어떻습니까? 빠른 회복기. 요게 이제 한 3개월 이내거든요. 3개월에서 여기서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유지되죠. 근데 재활, 아까 만성기 재활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재활 치료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뭐 뇌졸중에 의한 그런 것보다는 이제 나이에 따른 뭐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점점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재활 치료를 하면 계속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뭐 아유 이제 뭐 재활해도 뭐 별로 뭐 효과도 없으니까 그냥 집에 모시지 이런 생각보다 조금이라도 이제 꼭 재활이라는 게 꼭 운동이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그래도 꾸준히 시켜주는 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예후라는 게 뭐 꼭 우리가 뭐 사람마다 환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병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변의 위치나 어떤 병변의 어떤 중증도나 좀 다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나이는 뭐 물론 젊은 사람들이 예후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본인이 이제 계속 사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욕도 있고요. 나이가 아무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젊으신 분들이니까 해당 사항이었는데 나이가 거의 한 80대, 90대 계신 분들은요. 보면 병변 위치도 굉장히 적고 보면 굉장히 회복 잘 될 것 같은데도 보면 재활치료해도 별로 그렇게 회복이 굉장히 더디고요. 무리하게 재활치료해가지고 오히려 더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한 90 정도 되신 분들은. 그런 경우는 사실은 너무 그렇게 강도를 많이 안 하는 게 사실 좋긴 합니다. 근데 뭐 한 60대, 70대 정도 그때까지 아직도 젊은 나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치료 여러 가지 본인이 해야 하는 의지, 뭐 우울증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입원 당시에 손상 수준, 기능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입원 당시에 뭐 요즘은 이런 환자들이 많이 오죠. 의식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 아주 심하게 손상받아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결국은 재활 치료를 해도 결국은 그 회복하는 게 아주 그만큼 기능의 어떤 쇠퇴가 더 많이 남는 거죠. 장애가 더 많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입원 당시에 손상 수준 또는 기능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족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 이제 가족들이 돌봐주는 경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뭐 여기 다들 뭐 은퇴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가족들이 다들 보면 이제 자제분 뭐 이렇게 되겠지만 자제분 다 사회활동하기 때문에요. 대부분 간병이 있잖아요. 그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보면 이제 가족들이 옆에서 계속 자주 찾아오고 그 환자들한테 치료를 독려하고 이런 분들이 또 보면 결과가 좋습니다. 이건 또 굉장히 근거가 있는 얘기고요. 보면 제가 경험해봐도 가족들이 돌보는 경우가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왜 재활이 효과있느냐? 그랬을 때 이제 뇌가소성이라는 이 말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왜 좋냐? 뇌가 이제 변한다는 거죠. 뇌가소성은 이게 비록 뇌가 손상을 받았지만 뇌가 이게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손상된 부분이 아니라 손상 안 된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변화시켜 가지고 재활 치료를 하면 좋아진다. 이런 게 뭐 동물 실험이 예전 동물 실험 뭐 임상 그 사람을 상대로 했을 때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아주 유명한 그 동물 실험을 했던 게 이 보면 이제 뇌의 그 활동도가 보면 이제 손에 관련된 활동도가 이제 재활 치료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넓어졌다, 커졌다 이런 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재활 치료 효과에 대한 어떤 기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소성 재활이 왜 좋아졌냐면 뇌가소성 때문이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이거 저분은 좀 개념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 뇌가소성 이 말은 뭐 기회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피질 척수로가 굉장히 운동에 굉장히 중요하다 되어 있거든요. 이런 손상 정도가 또한 회복에 또 관련이 있다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피질 척수로의 어떤 손상 정도하고 어떤 손이나 뭐 팔의 운동 기능하고 좀 차이가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이제 서론인데 이제 뇌졸중 재활치료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뇌졸중 재활치료가 이렇게 급성기 우리 보통 종합병을 예로 들면 이제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게 되면 이제 재활학과로 이제 전과가 오든지 아니면 타 병원으로 전환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종합병원은 이런 뇌졸중 유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학과도 저희가 한 팀으로 저희가 뇌졸중 유니트에 같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과는 다르지만 이렇게 보통 구성이 돼 있고 시작 시기가 보면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뭐 근거가 있지만 내과적으로 안정이 되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시작하는 것이 강력한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 거죠, 우리가. 근데 뭐 무턱대고 빨리 시작하는 건 그렇지만
어떤 신경학적이나 내과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안정이 되면 그럴 때는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또 홍보가 돼가지고요. 그 재활치료를 굉장히 받으려고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보호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고 있고 뭐 72시간 내에 시작해야 된다. 아니면 더 빨리 시작하는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뭐 아주 빨리 시작하는 거는 좀 그 강도의 문제겠죠. 아주 빨리 시작하는 거는 강도를 좀 약하게 해서 좀 시작을 해서 환자들한테 뭔가 움직이는 거를 뭔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강도라는 것도 보면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데 뭐 사실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재활치료도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 그래서 가족이라는 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면 우리가 치료사나 어떤 의사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치료사들도 한 명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치료사를 고용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어떤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보면 물리치료를 예를 들면 뭐 1시간인가 뭐 입원할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긴 시간 동안 할 수 없는 거 있겠죠. 물론 뭐 쉬어야 되는 시간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많이 할수록 좋다는 거죠. 많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하는 게 좋다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던 가족들께서 보면 이제 저희 병실에서도 가족이 직접 물론 의료진이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현실이 안 되니까 가족이 옆에서 좀 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관절운동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게 다 이런 근거입니다. 강도라는 게 이제 시간, 뭐 강도 이런 것들인데 가능하면 많은 치료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 식이라고 아시면 되고 저희가 재활치료를 하면 아마 뭐 이런 걸 경험해 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재활학과 전문의 의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재활의학과 의사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치료사들 뭐 여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재활간호사, 임상심리사, 의료사회사학과 뭐 등등 이런 분들이 같이 해서 팀 어프로치로 팀 접근법으로 이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환자에서 어디까지 아까 그 그래프 봤잖아요. 회복 정도. 이 환자는 어느 정도 회복하기 때문에 이거를 목표로 우리 치료하자 이렇게 하면서 입원 환자의 경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재활학과 어떤 뇌졸중 재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급성기에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침대에 누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욕창 방지를 위해서 체위 변경을 하고 이제 관절 가동 운동을 하면서 자꾸 이제 감각 자극을 하고 침상에 자꾸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축을 안 생기게 하는 거죠. 이렇게 구축 안 생기게 해서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수직으로 세운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발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뭐 보면 저기 외회전 그런 구축이 생기거든요. 그런 구축들이 안 생기게 체위 변경하고 그리고 눌리지 않게 가끔씩 2시간에 한 번씩 그 체위 변경을 함으로써 욕창을 했더니 급성기 침대에서부터 이렇게 재활치료를 하는 건데 사실 이거 치료사가 하기 어려운 거죠. 사실은 물론 간호사가 하지만 보호자들이 이런 걸 좀 해줘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급성기에도 침대에서도 자꾸 움직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이 조금 이제 힘이 떨어지고 이런 분은 어쩔 수 없지만 힘이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게끔 급성기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환자가 조금씩 이제 회복하게 되면 이제 침상에서 구른다거나 우리가 그 애들이 애란다 신생아가 발달한다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달하는 단계에서 침상에서 구르고 앉기라든가 안전자세 균형 그리고 안전자 침대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침대 내에서 이렇게 뭐 휠체어로 이동한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훈련을 하고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보호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는 있고요. 그리고 보행 훈련을 뭐 저기 평행보행에서부터 시작해서 지팡이를 이용하든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좋으면 지팡이도 단계가 있죠. 뭐 4개 다리, 1개 다리, 계단 훈련 이런 것들이 환자의 기능에 맞게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재활치료하는 거를 조금 동영상으로 보시면 제가 몇 시에 끝나까지 해야 되죠? 10분 만에 다 끝내야 되나요? 알겠어요. 내용이 많은데 큰일 났네. 이렇게 발목 운동을 관절 운동을 해주시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재활치료를 하면 바로 이렇게 세우면 환자분이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테이블에 이렇게 서서 하는 그런 것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환자한테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마비됐기 때문에 오른쪽이 마비됐기 때문에 이제 왼쪽을 통해서 이렇게 앉는 연습을 시키고 앉아서 이제 체중 이동하는 것도 훈련을 시키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뭐 환자가 혼자 못 찾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해서 이렇게 이렇게 서스펜션 같이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걷는 연습을 좀 하는 거죠. 조금 더 기능이 회복되면 이제 지팡이 보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환자가 좋아진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하는 건데 이 단계가 중간에 멈추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환자가 어느 정도 뭐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작업치료에서는 뭐 하느냐. 아까는 이제 물리치료사 그런 작업치료에서는 팔 쪽으로 하는 거죠. 산 쪽으로. 우리가 손이 되게 중요하겠죠. 손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보면 손마비가 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행에 비해서 보행은 사실 우리가 그 힙하고 고관절하고 무릎이 굉장히 중요한데 발목보다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이부 원이부를 했을 때 손이 사실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어깨하고 이렇게 어깨가 이런 것도 힘이 좋아지더라도 손이 남아있기 때문에 손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죠. 물론 한쪽 손이 마비되면 반대 손으로 막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쪽으로 자꾸 손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좀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지 제각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보시면 그래서 과제지향적 훈련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재활 치료를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어떤 목표를 주고 그런 것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이렇게 팔 잘 못하고 있죠. 근데 이제 재활치료 한 달 하고 나서는 조금 빨라졌죠, 그죠? 조금 속도도 빨라지고 이런 이제 회복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그냥 단순히 운동하는 것보다는 어떤 과제를 주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작업치료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화재활이란 거는 이제 식사를 잘 못하는데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신경이 마비될 수도 있고 근력이 약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환자분이 잘 못 삼키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로 확인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이제 식사를 처방하는 거죠. 식사가 우리가 사례가 잘 들리는 게 보면 뭐가 제일 많이 들립니까? 어떤 음식에서? 그렇죠. 물이죠, 물. 물이죠. 그리고 뭐가 아무래도 고형식이 잘 걸리겠죠. 밥을 먹으면 캑캑거리겠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밥하고 고형식 그리고 물하고 그거를 이제 밀도라 그러는데 그 밀도의 범위를 낮추는 겁니다. 밥을 죽으로 만들고 물은 뻑뻑하게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연화 치료식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살해의 위험을 줄이는 거죠. 사례가 들리면 어떻게 돼요? 폐렴이 걸리고 합병증이 생기고 심지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막 처음부터 먹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보호자분들이 가끔씩 막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자세도 이렇게 뭐 턱을 숙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식사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리가 저 보시면서 따라서 해주세요. 저 보세요, 아버님. 월. 네, 소리를 아예 다 뺐나 봐요. 월. 수. 이 환자는 보면 신체 기능은 다 괜찮아요. 언어장애만 있습니다. 언어장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좋아. 잘했어요. 숫자 해볼게요. 1, 2, 3, 네. 보면 이제 이게 그 실어증이 있는 거죠. 실어증. 본인이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표현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체 기능도 있으면서 또 뭐 같이 뭐 언어장애 있으신 분도 있지만 언어장애만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건 아까 제가 언어하고 인지는 한 1년까지 계속 회복한다고 그랬잖아요. 언어 재활 치료도 보면 치료를 한 군과 안 한 군은 확실히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 재활 치료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신체 장애가 없으면 굳이 뭐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고 이게 뭐 언어 재활이 매일 하는 것보다 과제를 주기 때문에 환자한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자꾸 말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 것들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인지장애도 보시면 뇌졸중의 인지장애는 보면 점점
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 그러죠. 뭐 병변의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지장애가 심해지고 물 나이에 의한 영향도 있지만 뭐 혈관성 치매가 잘 옵니다. 혈관성 인지장애 그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한 인지재활 치료 프로그램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를 이용한 인지 훈련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컴퓨터 말고 그냥 테이블에서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인지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작업 치료사가 주로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퍼즐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를 포함해서 이제 기억력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서. 다 외우셨으면 이제 눌러보세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뭐 신체 장애가 같이 있으신 분들이 입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체 장애가 괜찮으면서 인지 기능만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지금 재활학과에 지금 치매 인지 재활 클리닉이 있거든요. 거기서 통원 치료 통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계속해서 치료해서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죠. 새로운 재활 치료 방법, 구속 치료라는 거는 제가 간단히 개념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환자가 지금 이쪽이 마비가 된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쪽이 마비된 겁니다. 왼쪽이 마비된 거라서 오른손의 사용을 억제를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꾸 한쪽이 마비됐으니까 자꾸 괜찮은 손을 자꾸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특히 왼손이 마비됐으면 오른손 잡으면 오른손 자꾸 쓰려고 하고 있었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오히려 마비된 쪽에 어떤 회복을 저해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 건척, 그러니까 건강한 손을 사용을 보조기나 이런 걸로 억제를 하는 거죠. 아예 사용 못하게 막고 이쪽만 계속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뭐 일장일단이 있긴 한데 효과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재활 치료적인 근거에서 어떤 근거 치료를 봤을 때 논문도 많고 굉장히 효과 있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환자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하려는 의도가 조금 이제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잘 안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보면 너무 답답하다. 뭐 보조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착용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어서 이거 좀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효과는 있는 치료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손을 좀 움직여야 되겠죠. 손이 전혀 마비된 사람들한테 할 필요는 없고요. 손이 마비된 사람한테 굳이 그러니까 손으로 조금 움직여서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적용했을 때는 계속해서 이걸로 본인이 밥 먹는 거 빼고는 계속해서 한쪽 손을 막아놓고 계속 치료하게 하는 걸 구속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머리에다 이제 자극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해서 신경의 어떤 그런 회복을 촉진시키는 치료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지금 기기가 저희가 지금 교체하는 과정에서 지금 치료를 못 하고 있는데 그 원리는 뭐냐면 이제 이게 뇌졸중이 발생하면 서로 간의 어떤 그런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반대측을 자극하는 경우도 있고 근측을 자극하는 경우도 이렇게 해서 자극을 했을 때 이 신경이 아까 뭐라 했죠? 초반에 제가 뭐라 했죠? 뇌가소성을 촉진시키는 그런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하고요. 그리고 가상현실 치료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 병원에도 세팅되어 있지만 이렇게 요거랑은 좀 다르긴 합니다. 요거는 이제 미래에 저희가 나가야 될 지금 방향으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데 가상현실 치료도 사실은 치료사가 1대1로 하는 치료보다는 이제 굉장히 이제 뭐랄까 좀 흥미를 돋굴 수 있는 그런 치료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게임하고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치료도 아마 미래에서 굉장히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가상현실 치료가 지금 세팅은 돼 있고 필요한 환자들한테 지금 입원 환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재활 로봇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어떤 치료사가 이렇게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환자의 어떤 기능이 굉장히 떨어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매달고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환자분들이. 이런 것들도 계속 하고 있고 저희 병원에도 지금 보행재활 로봇이 있습니다. 저희 재활치료 시작하기 때는 좀 속도 늘어오는데
로봇 재활 치료하고 나서 굉장히 속도를 빨라지고 걷는 패턴도 같은 환자인데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어느 정도 이제 뭐 인지도 있고 보행 기능이 되는 사람이 있죠. 아주 뭐 심한 사람은 못하고 이런 것도 지금 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지 재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주로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어깨하고 사실 그 엘보를 좋게 하는 이런 운동인데요. 사실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상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손이죠, 손. 손을 타겟으로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 요즘 이제 아마 손을 좀 타겟으로 하는 그런 재활 로봇이 아마 조만간에 이제 그런 치료가 이제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만 타겟으로 할 때. 사실 쉽지는 않죠. 손이 이게 회복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손을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좀 타겟이 됩니다. 손을 완전 마비된 사람들은 좀 하기가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너무 빨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뇌졸중 재활 중 발생 가능 합병증은 아까 말했던 그런 그 연화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폐렴이 올 수 있는 게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감염, 우울증, 통증이 많습니다. 통증. 물론 낙상도 많고요. 낙상 이거는 뭐 아주 공통된 거기 때문에 낙상은 영양 실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식사를 잘 못하고 발생할 수 있겠고 욕창도 꽤 있고요. 뭐 뇌졸중이 재활 치료하다가 뇌졸중이 재발되는 경우 있어요. 재활 치료하다가. 그러면 이런 경우는 굉장히 뭐 운이 좋은 거죠, 사실은. 병원에서 발견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졸중의 재발이라는 거는 약을 쓰고도 발생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의료진의 뭐 가실 이런 건 아니라 이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그리고 경련 발작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재활학과 저희가 입원하면서 뭐 수시로 발생하거든요. 그때 이제 신경과랑 협진해서 다 치료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기분이 굉장히 우울하겠죠, 사실은 본인들이. 처음에 내가 왜 걸렸으니까. 뭐 저희가 그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환자들이 보면 굉장히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굉장히 본인에 대한 자괴감도 있고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보면 물론 반응이 없으신 분도 있어요. 자기 어떤 그런 자기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좀 자존심이 세신 분들은 심리치료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울증이라는 게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재활의 어떤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팩트이기 때문에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울증이 이게 심리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병변 자체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도 있어요. 우리가 그 전두엽 쪽에 병변이 있으면 뇌졸중 후 우울증이라는 진단명이 붙거든요. 그런 환자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고 아까 말했던 심리치료, 심리적 중재 치료를 하고 저희 과에서도 이런 치료들을 환자들한테 있으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통증, 어깨 통증이 굉장히 많아요. 어깨 통증이 굉장히 많고 제가 항상 그 환자들 회진 돌면 어깨를 만집니다. 어깨 통증이 있는지.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안 아파요.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프겠죠. 그죠? 움직이면 아픈데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관절이 굳겠죠. 우리 오십견 들어보셨죠? 그 뇌졸중 환자들한테 오십견이 잘 발생해요. 오십견에 관절이 굳는기 때문에. 근데 관절이 굳으면 이게 그냥 놔두면 그냥 뭐 그러겠지만 이게 못 움직인다고 안 움직일 수 없잖아요. 자꾸 움직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통증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보면 초음파를 해보면 이렇게 근육이 파열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국소복합 동증 증후군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깨랑 그 신경이 손상돼서 생기는 그런 이건 뇌졸중의 합병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뭐 약물 치료를 한다든가 뭐 기본적인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약물치료, 무슨 주사치료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견부통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면서 굉장히 치료가 어렵고 치료도 굉장히 단계별로 동시에 하는 게 중요하고 이 말이 제일 중요하죠. 예방을 위한 부드러운 관절 신조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한 운동을 하면 안 되고 왜 과한 운동을 하면 안 되냐면 근육을 어깨 관절을 감싸는 게 근육이기 때문에 과하게 스트레칭하면 근육 손상이 올 수 있어요. 근육이 약한 거죠. 굉장히 부드럽게 하면서 관절을 이렇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지하게. 그러니까 이게 깍지 끼고 계속 제가 운동을 조금씩 하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죠. 안 그러면 바로 오십견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직이란 것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경직이 그 뻣뻣한 걸 얘기하죠. 우리가 상부 운동신경 때문에 경직인데 이런 식으로 경직이 그 환자가 이렇게 뻣뻣한 이런 게 발생하고 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저항이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걸을 때도 마찬가지. 걸을 때도 보면 뭐 이 보면 팔이 이렇게 올라가죠. 굉장히 좀 이상하다는 거죠. 팔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팔이 이렇게 뻣뻣해지는 거죠. 힘을 주면 이게 뻣뻣해져 내려올 겁니다. 치료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이제 경직은 이제 여러 가지 뭐 기본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가 있지만 이렇게 국소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저기 초음파 요즘 뭐 초음파를 보진 않지만 이렇게 근전도를 이용해서 자극을 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고 그러고 이제 주사를 주입하게 됩니다. 이게 보툴륨 톡신 주사인데요. 이걸 하면 이제 효과가 좀 있고요. 하고 나서 이제 환자분이 같은 환자인데 환자 힘이 회복하는 사실 효과보다는 굉장히 좀 부드러워지는 거죠. 물론 좀 힘도 좀 좋아졌지만 아까에 비하면 굉장히 부드러워진 거죠. 그죠? 아까 같은 환자인데 환자분 얼굴이 나왔어요. 이게 좀 그렇긴 한데 걸을 때도 훨씬 아까보다 그런 팔이 이렇게 힘주는 게 좀 줄어들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치료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국소적인 보툴륨 톡신 국소적인 경직이 있을 때는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됐고 그러면 아주 심한 환자들 그 중증 환자들에서 그러면 하면 어떡하냐. 중증 환자들 팔다리 다 마비됐는데 다 보톡스 주사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주사를 놓는데 왜냐하면 최대 용량도 있고 또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척수곽 내에 이렇게 바클로펜 펌프를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심는 척수곽 내 배에다 요걸 심어가지고요. 여기다 바클로펜 양을 넣어서 최소 용량으로 해서 이게 척수곽 내로 이렇게 주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술을 주로 하게 돼. 이건 아주 중증 환자한테 하게 되겠죠. 중증 환자. 사실 이것도 이제 예전에 이제 2년 전에는까지는 비급여였는데 급여가 바뀌고 나서 사실 아주 심한 환자한테 지금 권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보호자들이. 왜냐하면 그 심한 환자들은 급성기에 워낙 수술을 막 이것도 수술이라고 생각하니까 수술을 받기 싫은 거죠. 더 이상 환자들이 급성기에 막 신경외과에서 많은 수술을 했는데 또 수술하기가 사실 좀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활성화되어 있는데 하고 나면 경직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 아주 그 저기 팔다리가 다 심하신 분들은 아까 국소적일 때는 그 보톡스를 넣어도 되지만 전신이 다 했을 때는 보톡스를 다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시술들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뭐 궁금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서울 아산병원은 이제 상급 종합병원, 어떻게 보면 이제 중증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중증 환자들이 재활 치료를 위해 입원을 많이 합니다. 중증 환자면 대충 아시겠죠? 의식 없는 환자들, 그죠? 의식 없고 아마 뭐 주변에 그런 분들 보호자 됐을 거고 뭐 충분히 뇌졸중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악성 수술한 사람들, 뇌 수술 오늘 뭐 그 얘기는 뇌 부종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수술해가지고 이제 뼈를 이제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주 의식도 없고 의식 있더라도 눈만 뜨고 그리고 팔다리도 거의 마비 심하고 이런 분들이 저희 병원 재활학 입원을 많이 와요, 사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활 치료를 하면서 계속 감각 자극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약물도 여러 가지 약물 요법 쓰기도 합니다. 이런 메틸페니데이트, 아만타딘 이런 것도 의식을 깨게 하는 약을 써보기도 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합병증 예방이죠. 그 구축이라든가 미안합니다. 영어로 써서 구축, 경직, 감염 이런 것들에 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중증 뇌졸중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이건 높은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과에 입원 환자들의 한 50% 이상이 다 이런 환자예요. 아까 막 걷는 환자 이런 환자보다는 이런 환자들은 결국은 결국 가야 될 게 요양원이나 이런 어떤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도 사실은 저도 관심이 많고 뭔가 좀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해드릴 게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사실 좀 계속해서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환자들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사실 고민이 많은 거죠. 아까 말했던 그런 뇌졸중 재활 치료의 알고리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아까 급성기에서 조기 재활 치료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하고 신경학적 안정화되면 이제 재활학과로 전과로 오든지 전원 가든지 이렇게 점점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이제 목표를 설정해서 한다. 이게 이제 재활 치료였던 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네, 10분 좀 추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